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필기 준비 저랑 같이 한 문제씩 풀어볼 시간이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쭉 다뤄볼 거예요. 소방유체역학은 처음 들으면 공식도 많고 기호도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 하나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계산이 나오는 문제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재미있는 연상법으로 같이 외워볼게요. 자, 그럼 2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21번 문제는요, 소화용 호스에 물이 흐를 때 평균 유속을 구하는 문제예요. 실무에서도 자주 다루는 계산이라 잘 봐두시면 좋아요. 문제 상황은 이래요. 지름 20cm짜리 소화용 호스에 물이 초당 80kg씩 흐르고 있어요. 이때 평균 유속은 몇 미터 매 초일까요? 보기는 1번 0.58, 2번 2.5, 3번 5.97, 4번 25.48이에요. 정답은 2번 2.5예요. 왜 정답일까요? 질량유량이라는 건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을 구하려면 질량유량을 밀도와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호스의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 나누기 4로 구하는데 지름 0.2m를 넣으면 약 0.0314 제곱미터가 나와요. 물의 밀도는 1000kg 매 세제곱미터니까 80을 1000 곱하기 0.0314로 나누면 2.55m 매 초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은 지름을 그대로 단면적 계산에 넣어버린 값이고 3번은 반지름을 지름으로 착각해서 단면적을 4배로 계산한 값, 4번은 밀도를 아예 빼먹고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에 가까워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소방 펌프를 설계할 때 배관 속 유속은 보통 1에서 3m 매 초 사이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검사해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이 콸콸 흐르는데 질량 유량은 밀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유속이잖아요. 면적아 너는 나눠서 빠져 이렇게 외치면서 나누면 유속만 쏙 남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질량 유량 공식이에요.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유속 이 3가지를 곱한 게 질량 유량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면적 계산이에요. 호스 구멍은 동그라미라서 지름의 절반인 반지름을 제곱해서 원의 넓이 공식을 써야 해요. 지름을 그대로 쓰면 답이 완전히 틀어져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물의 밀도예요. 물 1리터는 항상 1kg이라는 약속 같은 숫자인데 이 숫자를 빼먹으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 챙겨주셔야 해요. 이 3가지 키워드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정리하면요. 먼저 단면적부터 구하고요. 그 다음 물의 밀도를 곱해서 분모를 완성한 다음 질량유량 공식에 대입해서 유속을 도출하시면 돼요. 22번 문제는요. 동력의 차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차원 문제는 공식만 알면 은근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이래요. 동력, 그러니까 파워의 차원을 옳게 표시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질량은 m, 길이는 l, 시간은 t로 나타낸다고 해요. 보기는 1번 ml제곱 t-3승, 2번 l제곱 t-1승, 3번 ml-1승 t-1승, 4번 mlt-2승이에요. 정답은 1번 ml제곱 t-3승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힘의 차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lt-2승이에요. 1, 그러니까 에너지의 차원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여기에 l을 한 번 더 곱해서 ml제곱 t-2승이 돼요. 동력은 2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서 t를 한 번 더 나눠주면 ml제곱 t-3승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2번은 차원의 질량이 아예 빠져있는 값이고 3번은 힘의 차원조차 맞지 않는 값이에요. 4번은 동력이 아니라 힘의 차원, 그러니까 mlt-2승 그 자체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mlt-2승은 힘의 차원, ml제곱 t-2승은 1, 그러니까 에너지의 차원, ml제곱 t-3승은 동력의 차원이라는 걸 3가지 세트로 묶어서 외워두시면 다른 차원 문제에도 그대로 응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동력은 1 나누기 시간이고 1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힘이 거리를 물고 뛰어가다가 시간에 걸려 넘어져서 으악 3승이다 하면서 ml제곱 t-3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재밌게 남아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힘의 차원이에요. 힘은 무거운 걸 얼마나 빨리 밀어붙이는지,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모든 차원 계산의 첫 번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1, 그러니까 에너지의 차원이에요. 1은 힘으로 물건을 얼마나 멀리 옮겼는지를 곱한 거라서 힘의 차원의 거리를 한 번 더 곱하면 나와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동력은 1 나누기 시간이라는 관계예요.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끝내면 동력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푸는 순서는요. 먼저 힘의 차원부터 조립하고요. 거기에 거리를 곱해서 일의 차원을 완성한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으로 나눠서 동력의 차원을 도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동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얼마나 빨리 일을 해내는 힘이에요. 똑같은 무게의 짐을 옮기더라도 10초 걸려서 옮기는 것보다 1초 만에 옮기면 동력이 훨씬 큰 거예요. 과학자들은 질량은 m, 길이는 l, 시간은 t라는 기호로 나타내는데요. 동력을 구하는 순서는 이래요. 먼저 힘,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구하고요. 여기에 거리를 곱해서 일을 구한 다음 그 일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동력이 나와요. 이 순서대로 하나씩 곱하고 나누면 동력의 차원은 ml제곱 t-3승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3번 문제는요, 수조 속 원형 평판이 받는 힘에 관한 문제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만 잡으면 금방 풀려요. 문제는 이래요. 깊이가 h인 수조에 원형 평판이 바닥에 놓여 있어요. 이 평판을 수직으로 세우면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 누워있을 때보다 5% 줄어든다면 수조의 깊이는 평판 반지름의 몇 배일까요? 보기는 1번 2배, 2번 5배, 3번 10배, 4번 20배예요. 정답은 4번 20배예요. 왜 정답일까요? 평판이 바닥에 누워있으면 모든 지점이 똑같이 깊은 곳에 있어서 압력이 균일해요. 그래서 받는 힘은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깊이 곱하기 면적이 돼요. 그런데 평판을 세우면 위아래로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판 한가운데 지점, 그러니까 도심의 깊이를 대표값으로 써야 해요. 이 도심의 깊이는 h에서 반지름만큼 뺀 값이 돼요. 힘이 5% 줄었다는 건 h 빼기 반지름이 h의 95%라는 뜻이니까 이걸 풀면 반지름은 h의 5%, 그러니까 h는 반지름의 20배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3번은 감소율 5%를 반지름과 깊이의 비율로 잘못 계산하거나 도심 깊이를 절반으로 잘못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평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항상 도심의 깊이에서의 압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원리예요. 이걸 기억해두면 평판이 눕든 서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평판이 누우면 깊이는 그대로 h예요. 그런데 세우면 도심이 반지름만큼 위로 쏙 올라가 버려서 어이구 5%나 빠졌네 하면서 계산하면 h는 반지름의 20배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심의 깊이 개념이에요. 평판이 서 있으면 위아래 압력이 달라서 평판 한가운데 지점의 압력을 대표값으로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누워있을 때의 힘,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깊이 곱하기 면적이에요. 평판이 바닥에 누워있으면 모든 지점이 똑같이 깊은 곳에 있어서 물이 누르는 힘이 어디서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5% 감소 조건식을 세우는 거예요. 누웠을 때 힘을 100이라고 하면 섰을 때는 95라는 관계를 식으로 쓰면 숨어있던 반지름과 깊이의 비율이 튀어나와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누워있을 때의 힘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 서있을 때는 도심 깊이로 식을 세운 다음 5% 감소 조건을 풀어서 H는 반지름의 20배라는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24번 문제는요.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예요. 실무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확실히 잡고 가시면 좋아요. 문제는 이래요. 동일한 성능의 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손실 감소, 2번 효율 증가, 3번 송출유량 증가, 4번 양정 증가예요. 정답은 3번 송출유량 증가예요. 왜 정답일까요? 동일한 성능의 펌프 2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같은 양정에서 유량이 늘어나요. 배관을 나란히 연결해서 물이 지나갈 통로가 늘어나는 효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 연결의 주된 목적은 송출유량 증가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은 병렬 연결과 직접 관련 없는 설명이고 2번은 병렬 연결의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4번 양정 증가는 오히려 펌프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주된 목적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직렬 연결은 높은 곳까지 물을 밀어 올려야 할 때 양정을 늘리는 용도로 쓰고 병렬 연결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뿌려야 할 때 유량을 늘리는 용도로 쓴다는 실무 감각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펌프 2대가 나란히 서면 병렬인데 수도꼭지 2개를 동시에 튼 것처럼 유량이 뿜뿜 늘어나요. 반대로 한 줄로 서면 직렬인데 계단을 오르듯 양정이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병렬 연결은 유량 증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도꼭지 2개를 동시에 틀면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직렬 연결은 양정 증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단을 한 칸씩 이어서 오르듯 펌프를 한 줄로 이으면 물을 더 높이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동일 성능 펌프라는 조건이에요. 성능이 다른 펌프를 섞었으면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효과가 줄어드니까 같은 성능끼리 짝지어야 계산이 딱 맞아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문제에서 병렬 연결이라는 단어를 확인하고요. 병렬은 유량 증가가 목적이라는 원칙을 적용한 다음 직렬의 양정 증가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25번 문제는요. 강판의 열전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단위 변환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래요. 두께 4mm의 강평판에서 고온 쪽 면의 온도가 100도이고 저온 쪽 면의 온도가 80도예요.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매분 3만 킬로줄의 전열을 한다면 이 강판의 열전도율은 얼마일까요? 보기는 1번 100, 2번 105, 3번 110, 4번 115예요. 정답은 1번, 100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전도 법칙에 따르면 열량은 열전도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 나누기 두께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열전도율을 구하려면 열량 곱하기 두께를 면적 곱하기 온도차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매분 3만 킬로줄을 와트 단위로 바꿔야 하는데요. 1분은 60초니까 3만 킬로줄을 60으로 나누면 초당 50만 와트가 돼요. 두께도 4mm를 0.004m로 바꿔야 하고요. 이 값들을 넣으면 50만 곱하기 0.004를 1 곱하기 20으로 나눠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2번, 3번, 4번은 분을 초로 바꾸는 걸 빠뜨리거나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수점을 잘못 옮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열전도율 문제는 항상 어떤 단위로 답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시간과 길이 단위를 SI 단위인 초와 미터로 통일한 다음 계산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전도 공식은 열전도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 나누기 두께예요. 분은 초로, 밀리미터는 미터로 옷을 갈아입혀야 계산이 끝나요. 옷 안 갈아입으면 100이 아니라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도 공식이에요. 벽이 두꺼울수록 온도차가 작을수록 열이 천천히 전달되는 관계를 숫자로 정리한 공식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위 환산이에요. 분을 초로, 밀리미터를 미터로 안 바꾸고 계산하면 숫자가 완전히 틀어지니까 옷을 갈아입듯 단위를 맞춰줘야 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온도차예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이 더 세게 흘러가요. 100 빼기 80, 그러니까 20이 바로 그 힘의 크기예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단위 환산부터 하고요. 그 다음 온도차를 구한 다음 전도 공식에 대입해서 100이라는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26번 문제는요.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켰을 때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보기는 1번 온도는 상승하고 압력은 내려간다. 2번 온도와 압력 모두 증가한다. 3번 온도는 내려가고 압력은 상승한다. 4번 온도와 압력 모두 내려간다예요. 정답은 4번 온도와 압력 모두 내려간다예요. 왜 정답일까요? 단열 과정이라는 건 열의 출입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스스로 일을 하려면 힘을 써야 하는데 열을 새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힘은 기체 자신이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에서 빌려와요. 에너지를 쓴 만큼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는 늘어나고 온도는 내려가니까 기체 상태 방정식에 따라 압력도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과 3번은 온도와 압력의 증감 방향을 서로 뒤바꿔서 헷갈린 경우이고 2번은 단열 압축,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경우에 온도와 압력이 모두 증가하는 것과 혼동한 결과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반대로 단열 압축을 시키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와 압력이 모두 올라간다는 거예요. 팽창은 하강, 압축은 상승, 이렇게 짝지어서 함께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단열 팽창은 기체가 일을 하느라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온도도 축 처지고 압력도 같이 축 처진다. 둘 다 다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열 과정이에요. 밖에서 열을 받지도 밖으로 열을 뺏기지도 않는 상태인데 보온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연력학 제1법칙, 그러니까 일은 내부 에너지 감소로 이어진다는 관계예요. 기체가 팽창하며 스스로 일을 하면 그만큼 자기 몸속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압력, 부피, 온도는 시소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부피가 늘면 압력도 자연히 내려가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문제가 단열 팽창, 그러니까 열 출입이 없고 부피가 증가하는 상황임을 확인하고요. 열역학 제1법칙으로 일을 한 만큼 온도가 내려감을 안 다음 상태방정식으로 압력도 함께 내려감을 판단해서 4번을 고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상 기체는 실제 기체를 단순하게 생각한 가상의 기체예요. 단열 팽창은 밖에서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건데요. 보온병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기체가 순식간에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기체가 부피를 키우려면 스스로 힘을 써서 주변을 밀어내야 하는데 열을 새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힘은 기체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 만큼 힘이 빠지고 그 결과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고 부피는 커지니까 압력도 함께 내려가서 결국 온도와 압력이 둘 다 내려가는 거예요. 27번 문제는요. 배관속 흐름에서 손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쉬워요. 문제는 이래요. 관내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곡선부에 의한 손실, 2번 직선 원관 내의 손실, 3번 유동 단면의 장애물에 의한 손실, 4번 관 단면의 급격한 확대에 의한 손실이에요. 정답은 2번 직선 원관 내의 손실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관로의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주손실인데 직선 관로에서 마찰로 생기는 손실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차적 손실인데 관의 형상이 급격히 바뀌는 곳에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곡관, 장애물, 단면의 급격한 확대나 축소는 모두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지만 직선 원관 내의 손실은 마취에 의한 주손실이니까 부차적 손실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3번, 4번은 모두 배관 형상이 바뀌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차적 손실의 예시이고 2번만 곧게 뻗은 관에서의 마찰 손실, 그러니까 주손실을 가리켜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실무에서는 부차적 손실을 상당 길이나 손실 개수로 환산해서 주손실에 더해 전체 관로 손실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곧게 뻗은 직선과는 나는 원조 주손실이야 하고 말하고 곡선과 장애물과 급확대는 죄다 우리는 부차적일 뿐 하고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주손실, 그러니까 직선간 마찰 손실이에요. 곧게 뻗은 도로를 달릴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 마찰로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부차적 손실, 그러니까 형상 변화에 의한 손실이에요. 도로에 커브길이나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갑자기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것처럼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차적 손실의 대표 사례인데요. 곡관과 장애물과 급확대처럼 형태가 바뀌는 곳들이 다 부차적 손실의 예예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선택지 중에서 형상이 바뀌는 지점을 부차적 손실로 분류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곧게 뻗은 직선관인지 확인한 다음 직선관 손실은 주손실이니까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28번 문제는요. 펌프의 축동력과 효율로 송출 유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소요 축동력이 30kW, 펌프의 효율이 90%, 전향정이 25m일 때 펌프의 송출 유량은 약 얼마일까요? 보기는 1번 2.2, 2번 1.5, 3번 0.11, 4번 0.05예요. 정답은 3번 0.11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축동력은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유량 곱하기 전향정을 효율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유량을 구하려면 축동력 곱하기 효율을 밀도 중력가속도 전향정을 곱한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서 30kW를 30,000W로 바꿔야 하고요. 30,000 곱하기 0.9를 1000 곱하기 9.8 곱하기 25로 나누면 27,000을 245,000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약 0.11 세제곱미터 매 초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과 2번은 효율을 반대로 곱하거나 중력가 속도를 빠뜨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고 4번은 계산 도중 자릿수를 한 자리 잘못 옮겼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축동력 공식은 수동력, 그러니까 실제 물에 전달되는 동력을 효율로 나눈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펌프가 소비하는 동력은 수동력보다 항상 크고 그 차이가 효율로 표현된다는 걸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축동력은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정을 효율로 나눈 거예요. 효율아 위로 올라와 하고 뒤집으면 유량은 축동력 곱하기 효율을 밀도, 중력가속도, 양정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 계산하면 0.11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축동력 공식이에요. 펌프가 실제로 쓰는 힘은 물을 밀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효율만큼 나눠서 커진 값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위 변환이에요. 킬로와트를 와트로 바꾸지 않으면 계산이 1000배나 틀어져요. 세 번째 키워드는 효율을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효율은 원래 힘을 깎아먹는 존재라서 유량을 구할 때는 반대로 축동력의 효율을 곱해서 진짜 일한 만큼을 찾아내야 해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단위 변환부터 하고요. 축동력 공식으로 식을 세운 다음 효율 90%를 곱해서 계산하면 0.11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펌프는 물을 밀어 올리는 기계예요. 축동력은 펌프를 돌리는 모터가 실제로 쓰는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펌프는 100% 완벽하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일부는 마찰 등으로 새어나가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숫자로 얼마나 알차게 힘을 쓰는지 나타내는데요. 효율 90%면 10%는 낭비되고 90%만 진짜 물을 밀어 올리는 데 쓰인다는 뜻이에요. 전향정은 펌프가 물을 얼마나 높이, 세게 밀어 올려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세 가지를 공식에 넣으면 펌프가 1초에 얼마나 많은 물을 내보내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1초에 약 0.1세제곱미터의 물을 내보낸다는 뜻이 돼요. 29번 문제는요.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레이놀즈 수 개념이 핵심이에요. 문제는 이래요. 동점 성계수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매 초인 물이 30mm 지름의 원관 속을 흐르고 있어요. 층류가 기대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약 얼마일까요? 임계 레이놀즈 수는 2100이에요. 보기는 1번 2.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2번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3번 2.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4번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정답은 2번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레이놀즈 수는 유속 곱하기 지름을 동점 성계수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임계 유속을 구하려면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 성계수를 지름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2100 곱하기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0.03으로 나누면 약 0.0805m 매 초가 나와요. 유량은 이 유속의 단면적을 곱하면 되니까 0.0805 곱하기 약 0.000707을 계산하면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제곱미터 매 초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과 3번은 지름의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걸 빠뜨려서 자릿수가 틀어진 값이고 4번은 단면적 계산에서 파이 나누기 4를 빠뜨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레이놀즈 수가 임계값인 2100보다 작으면 층류, 크면 난류로 흐름이 바뀐다는 원리예요. 이걸 기억해두면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라는 표현이 왜 임계 레이놀즈 수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레이놀즈 수가 2100을 넘으면 층류에서 난류로 확 돌변해요. 딱 2100일 때 유속을 구하고 단면적을 곱하면 층류의 최대 유량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완성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레이놀즈 수 공식이에요. 흐름이 얌전한지 소용돌이치는지 판단하는 성적표 같은 건데 유속과 관 크기를 점성으로 나눈 값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위 환산이에요. 30mm를 0.03m로 안 바꾸면 답이 100배씩 어긋나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유량 공식인데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의 넓이에 속도를 곱한 값이 유량이에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레이놀즈 수 공식으로 임계 유속을 구하고요. 그 유속의 단면적을 곱해서 유량을 완성하면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물이 파이프 속을 흐를 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물줄기가 가지런히 나란히 흐르는 층류, 물이 소용돌이치듯 뒤섞이며 흐르는 난류예요. 레이놀즈 수는 지금 흐르는 물이 층류인지 난류인지 알려주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2100보다 작으면 얌전한 층류, 넘으면 시끄러운 난류가 돼요. 그래서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딱 레이놀즈 수가 2100이 되는 순간의 유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물이 난류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레이놀즈 수 2100과 파이프 굵기, 물의 끈적함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 순간 물의 빠르기를 알 수 있고 거기에 파이프 단면 넓이를 곱하면 유량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답은 약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제곱미터 매 초가 나와요. 30번 문제는요. 물속에서 소리의 속도, 그러니까 음속을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온도 20도인 물속에서의 압력이 2.17기가파스칼이에요. 음속은 약 몇 미터 매 초일까요? 밀도는 998kg 매 세제곱미터이고 최적 탄성 계수는 1.14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보기는 1번 250, 2번 338, 3번 655, 4번 1053이에요. 정답은 2번 338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액체 속에서의 음속은 최적 탄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 구해요. 1.14 곱하기 10의 8승을 998로 나누면 약 11만 4228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곱근을 씌우면 약 338m 매 초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3번, 4번은 최적 탄성 계수와 밀도를 나누지 않고 곱하거나 제곱근을 빠뜨리거나 문제에 나온 압력값을 잘못 끼워 넣어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기체 속 음속은 단열지수와 기체상수와 절대온도를 곱한 값의 제곱근으로 구하지만 액체나 고체 속 음속은 최적탄성계수와 밀도만으로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공식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음속 공식은 최적탄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에요. K는 위에, 로는 아래에 넣고 뿌리를 씌우면 끝인데요. 문제에 나온 압력 2.17 기가파스칼은 나 함정이야 무시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액체 속 음속 공식이에요. 매질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무게로 나눈 뒤 제곱근을 씌운 값인데 단단할수록 소리가 더 빨리 전달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최적탄성계수의 의미예요. 물질이 눌렸을 때 얼마나 안 눌리고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숫자가 클수록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함정 정보를 걸러내는 거예요. 문제에 압력값이 나오지만 음속 공식에는 필요 없는 정보니까 낚시성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눈이 필요해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필요한 값이 최적탄성계수와 밀도뿐임을 확인하고 압력값은 무시한 다음 음속 공식에 대입하면 338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소리는 공기뿐 아니라 물속에서도 전달돼요. 물이 얼마나 빽빽하고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밀도인데 숫자가 클수록 물이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최적탄성계수는 물을 눌렀을 때 얼마나 안 눌리고 버티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클수록 물이 딱딱하게 반응해요. 음속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딱딱한 정도를 무게로 나눈 다음 그 값에 제곱근을 씌우면 돼요. 문제에 나온 압력 2.17 기가파스칼은 사실 이 계산에는 안 쓰여요. 헷갈리게 만드는 정보니까 무시하고 최적탄성계수와 밀도만 가지고 계산하면 물속 음속은 약 338m 매초가 나와요. 31번 문제는요. 물리 법칙과 상태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개념 문제라서 계산 없이 금방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이래요. 다음 중 물리적인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 1번 뉴턴 운동 법칙, 2번 에너지 보존의 법칙, 3번 질량 보존의 법칙, 4번 열평형 상태예요. 정답은 4번 열평형 상태예요. 왜 정답일까요? 뉴턴 운동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두 자연현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법칙이에요. 반면에 열평형 상태는 두 물체 사이에 온도차가 없어서 열의 이동이 멈춘 하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 그 자체가 법칙은 아니에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3번은 모두 이름의 법칙이라는 말이 그대로 붙어 있고 4번만 법칙이 아니라 열평형이라는 결과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열평형과 관련된 물리 법칙은 따로 열역학 제로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물체가 각각 제3의 물체와 열평형이면 서로도 열평형이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뉴턴 에너지 질량은 다 이름표에 법칙이라고 붙이고 자기소개를 해요. 그런데 열평형 상태는 이름표에 상태라고 써 있으니까 아 나는 법칙 아니에요 하고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법칙의 정의예요. 법칙은 이렇게 되면 항상 저렇게 된다는 규칙인데 게임의 규칙처럼 항상 똑같이 적용돼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상태의 정의예요. 상태는 규칙이 적용된 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인데 게임이 끝난 뒤에 결과 화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열평형의 정체예요. 열평형은 온도가 같아져서 열이 더 이상 안 움직이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설명하는 법칙은 따로 열역학 제로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보기 4개의 이름 끝을 확인해서 법칙인지 상태인지 구분하고요. 1번, 2번, 3번은 법칙, 4번은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법칙이 아닌 열평형 상태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32번 문제는요. 긴 배관을 지나면서 압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저장용기로부터 20도의 물을 길이 300m, 지름 900mm인 콘크리트 수평 원관을 통해 공급하고 있어요. 유량이 초당 1세제곱미터일 때 원관에서의 압력 강화는 약 얼마일까요? 관마찰 계수는 0.023이에요. 보기는 1번 3.57, 2번 9.47, 3번 14.3, 4번 18.8이에요. 정답은 2번 9.47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먼저 유속을 구해야 하는데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를 파이 곱하기 0.9의 제곱 나누기 4로 나누면 약 1.57m 매초가 나와요. 다르시 바이스바흐 공식에 따르면 손실수도는 마찰계수 곱하기 길이 나누기 지름 곱하기 유속의 제곱 나누기 이 중력 가속도인데요. 계산하면 약 0.966m가 나와요. 압력 강화는 여기에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약 9,470파스칼, 그러니까 9.47kPa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3번, 4번은 지름을 밀리미터 그대로 쓰거나 유속 계산에서 단면적을 잘못 구하거나 중력 가속도 9.8을 대입하는 걸 빠뜨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마찰에 의한 압력 강화 문제는 유속을 구하고 손실수도를 구하고 압력으로 환산하는 세 단계가 항상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통째로 외워두면 비슷한 유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속부터 구하고요. 마찰계수 곱하기 길이 나누기, 지름 곱하기 유속의 제곱 나누기, 이 중력 가속도 이 순서대로 곱하면 손실수도가 나와요. 거기에 밀도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압력이 나오는데요. 관마찰계수 0.0232 알고 보니 계산의 시작 버튼이었다. 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유속 구하기예요. 같은 양의 물이라도 파이프가 굵으면 천천히, 가늘면 빠르게 흘러요. 유량을 파이프 단면적으로 나누면 유속이 나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손실수도 공식이에요. 파이프가 길고 좁을수록 물이 빠를수록 마찰로 잃는 높이가 커져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압력 환산인데요. 손실된 높이에 물의 무게를 곱하면 그만큼의 압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돼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유량과 단면적으로 유속부터 구하고요. 손실수도 공식으로 손실수도를 구한 다음 압력으로 환산하면 9.47kPa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물을 저장 탱크에서 아주 긴 파이프를 통해 보내고 있어요. 물이 파이프 속을 지나갈 때 파이프 벽에 스치면서 마찰이 생기는데 마찰 때문에 물을 밀어내는 힘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압력 강화라고 해요. 먼저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1초에 나가는 물의 양을 파이프 굵기로 나누면 유속이 나와요. 그 다음 파이프 길이와 굵기와 마찰의 정도와 유속을 공식에 넣으면 마찰 때문에 잃어버리는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손실된 높이에 물의 무게를 곱하면 압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압력은 약 9.47kPa만큼 줄어들어요. 33번 문제는요. 물줄기가 평판에 부딪힐 때 생기는 힘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문제는 이래요. 출구 단면적이 0.0004제곱미터인 소방호스로부터 25m 매 초의 속도로 수평 분출되는 물제트가 수직으로 세워진 평판과 충돌해요.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힘은 몇 뉴턴일까요? 보기는 1번 150, 2번 200, 3번 250, 4번 300이에요. 정답은 3번 250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평판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물제트가 평판을 미는 힘은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구해요. 물의 밀도 1000을 0.0004와 25의 제곱, 그러니까 625를 곱하면 250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4번은 속도를 제곱하지 않고 그냥 곱하거나 단면적을 잘못 대입하거나 밀도를 빠뜨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물제트가 평판에 부딪힌 뒤 평판을 따라 옆으로 퍼지며 흘러나가기 때문에 평판 방향으로의 운동량은 완전히 0이 되어서 이 간단한 공식이 성립한다는 원리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제트가 평판에 퍽 부딪히면 힘은 밀도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에요. 속도는 반드시 제곱해야 진짜 힘이 나오는데 안 그러면 힘이 반쪽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충격력 공식이에요. 물줄기가 벽에 부딪히면 야구공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처럼 힘을 전달하는데 이 힘은 밀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계산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도를 제곱한다는 개념이에요.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부딪히는 힘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커져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밀도 적용인데요. 물은 항상 1000kg 매 세제곱미터라는 무게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숫자를 빼먹으면 힘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문제에서 단면적과 속도를 확인하고요. 충격력 공식에 밀도 1000을 포함해서 대입한 다음 계산하면 250뉴턴이 도출돼요. 34번 문제는요.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1번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서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2번 흡입관을 크게 하거나 밸브 플랜지 등을 조정하여 흡입 손실 수도를 줄인다. 3번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 흡입 속도를 크게 한다. 4번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예요. 정답은 3번.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 흡입 속도를 크게 한다예요.
왜 정답일까요? 캐비테이션은 흡입 측 압력이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서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지하려면 흡입 측 압력을 높게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펌프 회전 속도를 높이면 흡입 유량과 흡입 속도가 커져서 흡입 간 마찰 손실이 늘고 흡입 측 압력이 오히려 낮아져요. 그래서 회전 속도를 높이는 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하는 방법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4번은 모두 흡입 측 압력을 높이거나 손실을 줄여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올바른 대책이고, 한 번만 흡입 속도를 키워서 오히려 캐비테이션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회전 속도를 높여야 할 때는 반대로 펌프를 낮은 곳에 설치하거나 흡입관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다른 조건을 함께 개선해서 흡입 여유 압력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캐비테이션을 막으려면 흡입 쪽 압력을 빵빵하게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회전 속도를 올리면 흡입 쪽이 오히려 홀쭉해져서 나 방지책 아니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캐비테이션 발생 원리예요. 물속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물이 끓듯이 기포가 생기는데 이 기포가 터지면서 펌프를 망가뜨리는 게 캐비테이션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흡입 여유 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흡입 쪽에 압력이 얼마나 여유 있게 남아있는지를 나타내는 안전마진 같은 건데 여유가 클수록 기포가 안 생겨요. 세 번째 키워드는 회전 속도와 흡입 속도의 관계예요. 펌프를 빨리 돌리면 물을 더 세게 빨아들여야 해서 흡입관에서 압력이 더 많이 떨어져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캐비테이션은 흡입 측 압력 저하로 생긴다는 원리를 떠올리고요. 1번, 2번, 4번이 압력을 높이거나 손실을 줄이는 방지 책임을 확인한 다음 회전 속도 증가는 오히려 압력을 낮추니까 3번을 고르시면 돼요. 35번 문제는요. 역유자관이라는 특별한 압력계를 이용해서 두 지점의 압력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림과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문제는 이래요. 그림과 같은 역유자관차 맥주계에서 A 지점의 압력과 B 지점의 압력의 차이는 약 몇 킬로파스칼일까요? 보기는 1번 1.19, 2번 2.58, 3번 2.07, 4번 2.16이에요. 정답은 4번 2.16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역유자관은 위쪽에 가벼운 유체에 아래쪽에 무거운 물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A 지점에서 물을 따라 50cm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들고요. 위쪽 곳간에 가벼운 유체를 따라 10cm 내려가면 압력이 늘어나고 다시 물을 따라 20cm 내려가서 B 지점에 도달하면 압력이 또 늘어나요. 이걸 정리하면 물의 비중량 곱하기 50에서 20을 뺀 값, 빼기 가벼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약 2.16kPa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3번은 가벼운 유체의 비중을 반영하지 않거나 높이 값들을 서로 뒤바꿔 계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역유자관 차압계는 두 압력의 차이가 아주 작을 때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위쪽에 넣는 유체는 측정하려는 유체보다 가벼운 걸 쓴다는 원리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역유자관은 위가 가벼운 유체, 아래가 무거운 물이에요. 올라가면 압력이 뚝 떨어지고 내려가면 압력이 쑥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동하며 계산하면 2.16이 완성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유자관의 구조예요. 물 위에 기름이 뜨듯 가벼운 유체가 맨 위 곡간 부분에 고여있고 무거운 물이 아래쪽 양쪽 관을 채우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동 방향에 따른 압력 변화예요. 물속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세지는데 다이빙할 때 느끼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비중을 이용한 비중량 계산이에요. 비중은 물을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물질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A 지점에서 물을 따라 50cm 위로 이동해서 압력을 빼고요. 가벼운 유체 구간 10cm를 내려가면서 압력을 더한 다음 다시 물을 따라 20cm 아래로 내려가서 B 지점에 도달해 압력을 더하면 2.16kPa이 도출돼요. 36번 문제는요. 정적 과정에서 열량을 가지고 정압 비열을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이상기체 1kg을 35도부터 65도까지 정적 과정에서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118kJ이라면 정압 비열은 얼마일까요? 이 기체의 분자량은 4kg 매 킬로몰이고 일반 기체 상수는 8.314예요. 보기는 1번 2.11, 2번 3.93, 3번 5.23, 4번 6.01이에요. 정답은 4번 6.01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정적 과정에서는 열량이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차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정적 비열은 118을 1 곱하기 30으로 나누면 되는데 약 3.933이 나와요. 이 기체의 비기체 상수는 일반 기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8.314를 4로 나누면 약 2.079가 나와요.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에 이 비기체 상수를 더한 값이니까 3.933 더하기 2.079를 하면 약 6.01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과 3번은 온도차 30도를 잘못 대입하거나 분자량 나눗셈을 반대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고 2번은 정적 비열 값 그 자체이고 비기체 상수를 더하지 않은 값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의 관계식, 그러니까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 더하기 기체 상수라는 마이어의 관계식은 이상기체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기체 상수를 구하는 공식과 함께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정적 과정 공식으로 정적 비열부터 뽑고요. 분자량으로 기체 상수를 구해서 더하면 정합 비열이 나와요. 정적 비열이랑 기체 상수가 만나 정합 비열 완성 해피엔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정적 과정 열량 공식이에요. 부피가 그대로인 채 기체를 데우면 들어간 열이 온전히 온도를 올리는 데만 쓰인다는 관계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비기체 상수인데요. 일반 기체 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 기체만의 개인 맞춤 상수가 나와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마이어의 관계식이에요.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항상 조금 더 큰데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부피를 늘리는데도 에너지를 더 쓰기 때문이에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정적 과정 열량 공식으로 정적 비열 약 3.93을 구하고요. 분자량으로 비기체 상수 약 2.08을 구한 다음 마이어의 관계식으로 더하면 6.01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기체를 데우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데우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열의 양이 달라져요. 정적 과정은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그대로 둔 채 데우는 거예요. 풍선을 안 부풀리고 안에 있는 공기만 데우는 셈인데 이때 필요한 열의 양을 정적 비열이라는 숫자로 나타내요. 반대로 정합 과정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데우는 건데 이때는 기체가 부피도 늘어나면서 데워지기 때문에 열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이 열의 양을 정합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합 비열은 항상 정적 비열보다 조금 더 큰데 그 차이만큼을 기체 상수라고 부르고 이 기체 상수는 모든 기체가 공통으로 쓰는 값을 그 기체의 분자량으로 나눠서 구해요. 문제에서 준 값들로 먼저 정적 비열을 구하고 거기에 기체 상수를 더하면 정합 비열이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답은 약 6.01이 나와요. 37번 문제는요.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예요. 공식 하나만 알면 바로 풀려요. 문제는 이래요. 점성계수 0.2 뉴턴/초 매 제곱미터, 밀도 800kg 매 세제곱미터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미터 매 초일까요? 보기는 1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2번 2.5, 3번 2.5 곱하기 10의 2승, 4번 2.5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정답은 1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동점 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0.1을 800으로 나누면 0.00025, 그러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몇 초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2번, 3번, 4번은 나눗셈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지수 계산에서 자릿수를 잘못 옮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점성계수는 유체가 얼마나 끈적한지 자체를 나타내는 값이고 동점성계수는 그 끈적함을 밀도로 나눠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라는 차이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 나누기 밀도예요. 위에는 점성, 아래는 밀도, 나누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동점성계수 공식이에요. 끈적한 정도를 그 물질의 무게로 나누면 흐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정도가 나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점성계수의 의미예요. 꿀처럼 끈적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 숫자가 클수록 더 끈적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단위지수 계산이에요. 0.1을 800으로 나누면 아주 작은 소수가 나오는데 이걸 10의 거듭제곱으로 깔끔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점성계수 0.2와 밀도 800을 확인하고요. 동점성계수 공식에 대입하면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가 흐를 때 얼마나 끈적한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점성계수예요. 꿀처럼 끈적할수록 점성계수가 커요. 그런데 끈적한 정도만으로는 실제로 흐를 때 얼마나 힘들게 움직이는지 알기 어려워요. 무거운 액체와 가벼운 액체는 같은 끈적함이라도 흐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점성계수를 그 액체의 밀도로 나눠서 흐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낸 게 동점성계수예요.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계산해보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몇 초가 나와요. 38번 문제는요. 피토관이라는 도구로 기름의 흐르는 속도를 재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지름이 15cm인 관에 원유 비중 0.88이 흐르는데 피토관에 의한 마노미터는 4cm의 차를 나타냈어요. 유속은 약 몇 미터 몇 초일까요? 수은의 비중은 13.6이에요. 보기는 1번 1.37, 2번 2.37, 3번 3.37, 4번 4.37이에요. 정답은 3번 3.37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피토관과 마노미터를 이용한 유속 공식은 이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차 곱하기 수은 비중을 유체 비중으로 나눈 값에서 이를 뺀 값, 이 전체의 제곱근으로 구해요. 높이차 4cm를 0.04m로 바꾸고 수은 비중 13.6을 원유 비중 0.88로 나누면 15.45가 되고 여기서 이를 빼면 14.45예요. 2 곱하기 9.8 곱하기 0.04를 곱하면 약 11.33이 나오고 여기에 제곱근을 씌우면 약 3.37m 몇 초가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4번은 비중 비율에서 2를 빼는 걸 빠뜨리거나 중력과 속도 값을 다르게 대입하거나 높이 단위를 잘못 바꿨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의 지름 15cm는 이 문제에서 유속을 구하는데 직접 쓰이지 않는 값이고 유량을 추가로 구하라는 문제일 때만 필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피토관 공식은 이 중력과 속도, 높이차 곱하기 수은, 비중 나누기 유체, 비중 빼기 1, 이 전체의 제곱근이에요. 지름 15cm는 나 함정이야. 무시해. 계산하면 3.37이 완성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피토관 유속 공식이에요. 피토관은 흐르는 기름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압력차로 속도를 재는 도구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비중 비율의 의미예요. 수은은 원유보다 훨씬 무거워서 아주 작은 높이차만으로도 큰 압력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함정 정보를 걸러내는 건데요. 관의 지름은 유속을 구하는 데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필요한 값이 높이차 4cm와 두 비중뿐임을 확인하고 관지름은 무시한 다음 피토관 공식에 대입하면 3.37이 도출돼요. 이 문제는 쉬운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기름이 파이프 속을 흐르는 빠르기를 재려고 할 때 쓰는 도구가 피토관이에요. 이 압력 차이는 마노미터라는 유자 모양 관 속의 액체 높이 차이로 나타나요. 마노미터 안에는 아주 무거운 액체인 수은이 들어있는데 수은은 원유보다 훨씬 무거워서 아주 작은 높이 차이만으로도 큰 압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높이 차이와 두 액체의 무게 차이를 공식에 넣으면 기름이 파이프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파이프의 지름은 이 계산에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계산해보면 유속은 약 3.37m 매 초가 나와요. 39번 문제는요. 입구와 출구의 지름이 다른 배관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 압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계산이 좀 있지만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문제는 이래요. 그림과 같이 입구와 출구의 직경이 다른 직관이 있어요. 매분 2만 리터로 물이 유입되어 A 지점의 압력이 200kPa일 때 B 지점의 압력은 몇 kPa일까요? 마찰 손실은 무시하고 구경의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보기는 1번 116.75, 2번 127.87, 3번 148.87, 4번 181.76이에요. 정답은 4번 181.76이에요. 왜 정답일까요? 먼저 유량을 초당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약 0.333이 돼요. A 지점의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0.25의 제곱, B 지점의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0.5의 제곱으로 구하면 A 지점 유속은 약 1.7m 매 초, B 지점 유속은 약 0.42m 매 초가 나와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B 지점 압력은 A 지점 압력에 물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차를 더하고 밀도 나누기 2 곱하기 두 유속 제곱의 차이를 더한 값이 돼요. 계산하면 20만 빼기 19,600을 더하고 1,351을 더해서 약 18만 1,751파스칼, 그러니까 약 181.76kPa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 2번, 3번은 유속 계산에서 단면적을 반대로 넣거나 높이차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거나 속도 수도항을 빠뜨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확대관에서는 단면적이 커질수록 유속이 느려지는데 연속 방정식에 따른 결과고요. 그만큼 속도 수두가 압력 수두로 바뀐다는 점이 압력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베르누이는 압력, 속도, 높이 삼총사가 늘 합이 일정해요. A에서 B로 가면서 속도는 줄고 높이는 오르니까 손해볼 것 같지만 계산하면 오히려 181.76으로 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압력과 속도와 높이 3가지 에너지의 합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데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가 그만큼 늘어나는 시소 같은 관계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연속 방정식으로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같은 양의 물이 굵은 관으로 가면 천천히, 가는 관으로 가면 빠르게 흘러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단위 변환이에요. 리터 매분을 초당 세제곱미터로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지 않으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나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단위 변환부터 하고요. 연속 방정식으로 두 지점의 유속을 구한 다음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181.76kPa이 도출돼요. 40번 문제는요. 소방유체 역학 마지막 문제인데요. 등원 압축에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어떤 기체를 20도에서 등온 압축하여 절대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할 때 최적은 초기 최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까요? 보기는 1번 5배로 증가한다, 2번 10배로 증가한다, 3번 5분의 1로 감소한다, 4번 10분의 1로 감소한다. 예요. 정답은 3번 5분의 1로 감소한다예요. 왜 정답일까요? 등온 과정에서는 보일의 법칙이 성립해요.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와 같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중 부피를 처음 부피로 나눈 값은 처음 압력을 나중 압력으로 나눈 값과 같아요. 0.1을 1로 나누면 5분의 1이 되니까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5배 커졌으므로 부피는 그 역수인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요. 1번과 2번은 압력과 부피가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고 잘못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고 4번은 압력비를 잘못 계산해서 10배로 오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등온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는 항상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압력이 n배가 되면 부피는 항상 n분의 1배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걸 기억해두면 비슷한 유형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모일의 법칙은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와 같다는 거예요. 압력이 5배 커지면 부피는 5분의 1배로 쏙 줄어드는데 덩치가 커지면 좁은 데로 이사 가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보일의 법칙이에요. 풍선을 꾹 누르면 부피가 줄어드는 대신 압력이 세지는데 이 둘을 곱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압력비 계산이에요. 0.2에서 1로 커졌으니까 5배가 된 건데 2배율 만큼 부피는 거꾸로 줄어들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등온 과정의 의미예요.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만 압력과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데 온도가 바뀌면 이 간단한 반비례 관계가 깨져요. 이 키워드로 푸는 순서는요. 먼저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5배 커졌음을 확인하고요. 보일의 법칙을 적용한 다음 부피는 압력의 역수만큼 줄어서 5분의 1로 감소한다는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소방유체 역학 21번부터 40번까지 함께 풀어봤어요. 오늘 다룬 문제들 유량이랑 유속 계산부터 베르누이 방정식, 캐비테이션, 등온 과정까지 정말 다양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온 공식이랑 암기법 위주로 천천히 복습해보세요. 계산이 헷갈렸던 문제는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오늘도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문제들로 또 찾아올게요. 합격까지 함께 달려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